아멜리아 이어하트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경외와 영감의 해성꼬리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시그니처 동작이요? 그냥 무심하게 대서양을 건너는 거요. 혼자서요. 강철 같은 담력을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위협이었죠. 그리고 그뿐인가요? 열대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가는 최초의 단독 비행이라는 또 다른 기록도 세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멜리아는 믿음직한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대담한 시도를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그녀의 비행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멜리아의 실종 사건은 20세기에 가장 오래 지속된 미스테리 중 하나가 됐어요.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녀는 캔자스의 그림 같은 마을 애치슨 출신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녀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사회적 틀을 깨는 걸 좋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농구를 하고 자동차를 고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모험을 하는 동안 아멜리아는 토론토에서 간호사 보좌관으로 일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지역 비행장을 돌아다니며 현지 조종사들로부터 비행 팁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아멜리아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의예과에 입학했지만 19살 때 베테랑 파일럿과 함께 스릴 넘치는 비행기를 탄 후 교과서 대신 파일럿 자켓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됐어요. 아멜리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매료됐죠. 비행을 배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멜리아는 도전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녀는 곧바로 비행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아멜리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행정사무원으로 일하며 현실을 살아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끝에 마침내 그녀는 카나리아라고 사랑스럽게 이름 붙인 밝은 노란색 비행기를 구입했습니다. 1921년 비행 테스트를 마친 그녀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열린 첫 비행 전시회에 참가해 관중들을 열광시켰어요. 기록 수립에 있어서 아멜리아는 대가였습니다. 아멜리아는 당시 어떤 여성도 달성하지 못했던 놀라운 높이에서 단독 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해서 북아일랜드의 한 소사육장에 착륙했고요. 아멜리아는 개인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항공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요. 이를 위해 여성 조종사 육성을 위한 단체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날에도 44개국에서 여성 항공 조종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어요. 19살이 되던 해, 아멜리아는 또 다른 모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쇼를 연출하는 최초의 파일럿이 되겠다는 목표로 세계 일주를 위한 멋진 동쪽 비행을 계획했어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이륙한 그녀는 매가 먹이 주위를 돌듯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비행은 프레드 누난이라는 내비게이터와 함께 했는데요. 두 사람은 마이애미에서 남미로,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로,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닥쳤어요. 아멜리아와 프레드는 하울랜드 섬의 급유소 중 한 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와의 마지막 무정 교신은 수수께끼와도 같았어요. 미국 당국이 대규모 수색을 승인한 후 전 세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2주간의 긴장감 속에 아멜리아와 프레드는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선언됐어요. 그 이후로 이들의 운명에 대한 수많은 가설이 떠돌았습니다. 공식적인 편결은 두 사람이 태평양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울랜드 섬을 찾던 중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망망대해로 추락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다양한 장비를 갖춘 탐험대가 하울랜드 근처에서 잔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바다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죠.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이 있는데 바로 가드너 섬 가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멜리아와 프레드가 현재 키리바시 공화국의 니쿠마로로라고 명명된 가드너 섬에 착륙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멜리아와 프레드의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에요. 수색 비행기는 아멜리아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 섬에서 최근 활동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비행기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멜리아와 프레드가 섬에서 조난자가 되어 결국 그곳에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플렉시글라스 조각, 여성용 신발, 즉석에서 만든 도구, 당시의 화장품 단지, 심지어 의심스러운 뼈와 같은 유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색대가 수색을 하고 보더콜리가 냄새를 맡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질라 크기의 개가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실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기발한 생물이 역사상 가장 큰 미해결 미스테리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코코넛 크랩이라는 이 거대한 생물은 너무 크다고 무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몸무게가 무려 4kg에 달하고 몸 길이도 놀랍게도 91cm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보통의 퍼그를 간식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할 수 있죠. 이 가설은 아멜리아가 잠시 들렸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태평양의 작은 섬 니쿠마로로 섬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비행사의 실종에 관한 단서를 찾으러 다닐 때 한 가지 규칙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혔어요. 괴물개를 조심해야 한다. 집게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낮에는 탐험가들이 이 딱딱한 껍질을 가진 생명체를 쉽게 피할 수 있었어요. 무성한 코코넛 야자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나뭇가지 사이에서 바람을 즐기고 있는 개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 동물들은 등반도 잘해요. 하지만 해가 지면요? 그때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죠. 용감한 탐험가들은 늦은 밤 발톱 마사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육지에서 잠을 자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 전복에는 우리의 여주인공 이어하트와 그녀의 항해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가설의 주연 배우와도 같아요. 이 가설에 따르면 비행사들이 하울랜드 섬에서 표식을 놓쳤을 때 니쿠마로로의 암초에 즉흥적으로 착륙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비행기는 떠돌아다녔고 비행기는 가끔 그렇잖아요. 이어하트는 섬에 홀로 남은 거예요. 강력한 갑각류 친구들을 제외하면요. 1940년대 사람들이 섬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뼈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체의 총뼈 수인 206개 중에서 겨우 13개만 찾았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죠? 우리의 강도개들은 자정, 장난감을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증거에 따르면 개들은 아늑한 굴로 물건을 끌고 가서 섬을 청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개가 뼈를 수집하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여러 실험이 수행됐어요. 그런 연구 중 하나에서 연구진은 섬에 뼈 몇 개를 놓고 개들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2주 만에 개들은 뼈로 부페를 만들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은 연구원들이 개 법의학 재단의 개들을 데려와 렌나무 주변에서 좋은 냄새를 맡게 했어요. 개들은 이전에 누군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았다고 시사한 바가 있었죠. 최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뼈를 찾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니까요. 이 이론들은 적어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명한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가설도 있어요. 아멜리아가 누군가에게 붙잡힌 걸까요? 그녀와 프레드가 신분을 숨기고 미국으로 돌아온 비밀 스파이였을까요? 가장 미친 이론 중 하나는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삶이라는 책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저자는 종이에 펜을 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늘의 여인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대신 기가 막히게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책에 따르면 아멜리아는 외국 정부에 의해 납치됐어요. 다행히도 미국 관리들이 그녀를 구하러 왔습니다. 영웅적인 노력 끝에 그들은 그녀를 가장 비밀스러운 이주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어요. 그녀의 새로운 정체는요, 아멜리아는 아이린 볼람이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교회의 주부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이야기가 그렇듯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이린 볼람이 아멜리아 이어하트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교회의 부엌에서 맛있는 미트로프를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당연히 아이린은 이 폭로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충격적인 신원 변경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어떤 산들은 그림처럼 완벽해 보여서 신성한 건축가가 손으로 조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잠깐만요. 정말 누군가가 산을 만들었나요? 아마존 열대우린 깊숙이 숨어있는 기괴한 원뿔 모양의 봉우리가 바로 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누군가 허시키세스 한 봉지를 초록색 들판에 흘린 것처럼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이런 풍경은 지어낼 수 없습니다. 허시키세스와 영화 엘도라도를 혼합한 것이 현실에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기묘하게 만족스러운 두 자연지형을 살펴볼 준비하세요. 페루의 세노 엘코노와 필리핀의 초콜릿 언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는 고대의 잃어버린 피라미드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초콜릿으로 변한다고나 할까요? 엘코노부터 시작하죠. 이 기묘하고 고독한 산은 페루와 브라질 국경 근처의 아마존 중심부에 396m 이상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에는 인상적인 산맥이 있어요. 북쪽의 이메리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죠. 엄밀히 말해 아마존 내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페루의 척추를 따라 이어집니다. 하지만 엘코노는 다릅니다. 우선 이곳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면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열대우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완벽한 원뿔 모양의 산이 거대한 녹색 도리토처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산은 큰 산맥의 일부도 아니고 형제산도 없으며 너무 대칭적으로 생겨서 거의 인공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숲으로 덮여 있죠. 당연히 이것은 온갖 종류의 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화산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침식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피라미드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으며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남미의 고대 문명도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니까요. 네,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발명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농담이 아닙니다. 모체, 차차포야, 잉카 문명도 모두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에티오피아와 태국에서 그리스, 멕시코, 심지어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피라미드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조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넓은 바닥이 무게를 지탱하고 뾰족한 꼭대기는 하늘과의 상징적인 연결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고대 외계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인들은 무역, 이주,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아이디어는 비밀스러운 단일 세계 문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고고학적 발견으로 정글 깊숙한 곳에 자연에 완전히 삼켜진 거대한 고대 도시가 밝혀졌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과학자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진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도시 전체가 숲이 우거진 언덕 아래에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시 전체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공중에서 엘코노를 한 번 더 바라보면 그 말이 믿어질지도 모릅니다. 경사면이 매끈합니다. 대칭이 기묘합니다. 위에서 보면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인 지구라트를 닮았고 정글 덩굴과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이끼로 덮인 고대 문명의 잔재라고 말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을 정도예요. 물론 아직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테리는 흥미진진해요.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신화처럼 말이죠. 또한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엘코노는 단순한 지질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예요. 안데스 우주론에서 엘코노와 같은 산은 땅의 영적 수호신인 아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죠. 수호자, 신, 모아나의 테피티처럼요. 다른 점은 남미라는 것과 조금 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은 여전히 이 산을 관광명소가 아닌 신성한 조상으로 여기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엘코노가 산인지 피라미드인지 논쟁하느라 바쁘지만 자연은 그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지역은 아마존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조성된 시에라 델 디비저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희귀식물, 수백 종의 조류,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 제규어, 자이언트 아마딜로, 심지어 돼지와 코끼리를 섞어놓은 것 같이 귀여운 맥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숲속에는 동굴, 샘,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지까지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엘코노는 실제로 무엇일까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그 모양으로 미루어 화산 원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것이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다른 이들은 침식 지형학의 드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바람, 물, 시간이 한 팀을 이루어 완벽한 산을 조각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지질학적 종이접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누군가 드론, 지상투과 레이더, 지역사회의 승인을 받아 과학에 기반한 정중한 탐험을 시작할 때까지 엘코노는 그 비밀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좋은 부분일지도 모르죠. 때때로 세상을 진정으로 마법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미스테리니까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신비로움이 계속되고 조금 더 달콤해지는 필리핀으로 떠나보세요. 52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키세스 초콜릿을 닮은 1200개에서 1700개 이상의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건기에는 풀이 갈색으로 변하고 갑자기 누군가 키세스 초콜릿 수백 개를 떨어뜨린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달콤하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연 경관으로 꼽히는 곳이에요. 멀리서 보면 마치 외계인 조경가가 줄자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너무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초콜릿 언덕은 카르스트 지형의 희귀한 유형으로 약산성 빗물이 석회암과 같은 부드러운 암석을 녹여 형성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언덕은 한때 산호초와 해양 석회암이 지강력에 의해 해수면 위로 밀려난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출된 바위는 바람과 비, 지하 강에 의해 침식되어 대칭을 이루는 이 멋진 언덕을 남겼죠.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지질학적 경이로움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과학이 아닌 다른 설명이 있어요. 지역 전설은 더 재밌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영화 호빗의 한 장면처럼 두 거인이 돌을 던지며 싸우다가 서로 지쳐 쓰러지면서 언덕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산더미처럼 쌓인 돌무더기가 지천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상심한 거인의 눈물이 흙으로 변해 잃어버린 사랑에게 바치는 언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의 국가 지질 기념물이자 주요 관광 명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고려 중인데 지질과 디저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홀 팡글라오 국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거나 세부에서 페리를 타고 간 후에 카르멘, 바투안 또는 삭바얀 마을로 향하면 쉽게 방문할 수 있어요. 지정 전망대, 생태공원, 언덕을 가까이서 탐험할 수 있는 ATV 투어도 있습니다. 정글에서 사라진 피라미드를 찾든 여름이면 초콜릿으로 변하는 산에 오르든 지구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죠. 때로는 자연의 가장 기이하고 아름다운 형태는 외계인이나 고대 기술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구의 상상력이 무한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석기시대 사람들은 창을 들고 동물 같은 소리를 내며 동굴에 살았다. 사실일까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진정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터키에서 과학자들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12,000년 된 미스테리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사원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우주 달력은 별들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바로 괴베클리 테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사시대 유적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로 만든 원형인 스톤헨지보다도 6,000년이나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석기시대 문명이 출현하고 번성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뒤집습니다. 이 발견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원전 1850년경 거대한 해성,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해성 파편들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큰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00년 이상 지속된 미니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퀘베클리 테페라는 곳은 이 혼란스러운 사건에서 살아남은 한 무리의 인간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그들은 하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통제하기 위해 그들은 태양, 달, 행성, 해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태양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달력이죠. 이 고전적인 석기시대 기념물을 둘러보면 모든 돌기둥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돌기둥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B자가 여러 개 새겨져 있는 이 메인 돌기둥처럼요. 총 365개의 V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양년의 일수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그중 새의 목에 매달린 V는 일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기둥에는 여우, 사자, 전갈, 독수리 등 위험한 동물이 몸을 비틀며 기어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일반적인 석기시대 조각과는 달리 사슴이나 양과 같은 식용동물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이 그림들이 상징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문명이 겪었던 공포와 혼돈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일종의 집단적 시도인 셈이죠. 고고학자 데니엘 스토더는 독수리의 이미지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는 독수리가 망자의 영혼을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인근 고대 유적지에서 비슷한 상징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 장소의 실제 목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발견했는데 그는 터키 남동부의 언덕이 단순한 신석기 시대 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의 팀은 최대 20톤 무게의 기둥으로 지탱된 거대한 돌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지는 약 12,000년 전의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의식용 건축물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7,000년 이상 앞선 것이죠. 이 발견은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빙하기 말 인간은 야생식물과 동물을 잡아먹으며 생존하는 유목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징적인 예술로 신성한 단지를 건설하고 현재 우리가 문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탄생시키지 않았죠. 우리는 보통 문명이 농경으로 시작하여 마을, 농작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초기 인류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을 수도 있다는 더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슈미트는 집이나 난로, 영구적인 정착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의식과 모임에 사용되는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영성과 공동의식이 먼저 나타났고 농경이 그 뒤를 따랐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 조직, 사회구조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원이 먼저, 그 다음에는 마을, 그리고 농장이었죠. 퀘베클리 테페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에 비해 너무 앞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퀘베클리 테페의 건축가들이 단순히 석기 도구를 실험하던 원시 수렵 채집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존재했던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의 잔재인 고대 지식의 계승자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약 18,500년 전 해성이 지구를 강타하여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는 이론인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그 사건의 생존자들은 상징, 건축, 구전 전통을 통해 지식을 전승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적지의 조각, 특히 기둥에 새겨진 동물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별자리와 천체 현상을 추적하는 천문학적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둥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독수리 돌이라고 불리는 이 기둥은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머리 없는 사람, 새, 정갈 등 이상한 조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정갈자리와 같은 별자리를 고대에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없는 사람은 대량 멸종 사건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을 촉발한 해성 충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오래되고 사라진 문명이 누구였을지 궁금하다면 이들은 아틀란티스 또는 더 중립적으로 문명 X라고 불립니다.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이론가들은 해성 충돌의 혼란 속에서 파괴된 이 고도의 문화가 전 세계의 생존자들에게 지식의 파편을 전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괭베클리 태페는 문명의 시작이 아니라 문명의 재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로 돌아가 보죠. 44번 기둥은 언뜻 보면 천체 달력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이 조각에 새겨진 하늘 패턴을 재현한 결과 1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늘의 정확한 스냅샷을 발견했습니다. 유성우와 홍수, 그리고 인류의 비극적인 종말, 일명 머리 없는 인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뱀은 해일이나 아래로부터 다가오는 파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6번 기둥은 하늘의 공포라고 불리는 동일한 재앙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물들이 도망치는 모습, 파도, 쏟아지는 불길, 유성우의 생생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43번 기둥과 56번 기둥은 과거의 재앙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지만 18번 기둥은 예측일 수 있습니다. 이 돌은 물병자리 별자리를 확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에서 따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유성우가 지구를 강타하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소름이 돋네요. 하지만 괭베클리 태페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미스테리한 요소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괭베클리 태페가 현재 타쉬 테펠러로 알려진 훨씬 더 큰 신성한 단지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역의 고대 유적지 네트워크는 각각 고유한 비밀과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공통된 패턴과 모티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9년 괭베클리 태페에서 불과 64km 떨어진 카라한 태페로 알려진 이 자매 유적지에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카라한 태페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괭베클리 태페와 달리 카라한 태페는 벽, 도구, 심지어 집과 같은 가정 구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유적지가 고도로 정교한 수렵 채집인의 작품이든 잃어버린 빙하기 이전 문명의 잔해를 간직한 생존자의 작품이든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생존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추적하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우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스터 섬에서 오래된 화산 분화구 안에 있는 새로운 석상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미 유명한 돌 거인이라 불리는 모아이를 모두 목록화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아이에 대한 지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모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더 많은 모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최초의 모아이라는 점이에요. 과학자들은 화산 분화구의 습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이 조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호수는 2018년에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200에서 300년 동안 거의 3m 깊이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바닥에 동상을 만들거나 놓는다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모아이가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아이를 만든 라파누이족이 과거에 호수가 마르면 이곳으로 모아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 발견된 석상의 높이는 약 1.5m로 섬의 다른 석상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전신 조각상이에요. 연구원들은 동상의 정확한 연대를 알아내기 위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도 할 계획이에요. 라파누이 커뮤니티의 가장 오래된 구성원들이 이 동상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견된 곳에서 옮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모아이 석상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아이 석상이 섬의 족장에게 헌정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왜 그들이 석상을 세우기 위해 바로 이 장소를 선택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대부분은 섬의 해안을 따라 발견되었거든요. 뉴욕 빙엄턴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스터 섬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터 섬은 비를 쉽게 흡수하는 다공성 화산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울이나 강이 충분하지 않고 담수가 너무 적습니다. 수백 년 전 이 섬 사람들은 식수를 얻기 위해 지하수 배출에 의존했습니다. 대수층이라고 불리는 지하 깊은 암석이나 토양층에 저장된 물은 지표로 흘러나오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지하수가 해안 근처로 나오면 짠 바닷물과 섞이지만 염분 농도가 충분히 낮아 마셔도 안전합니다. 섬 주민들은 이 물이 흘러나오는 지점에서 직접 채취하곤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원지 바로 근처의 해안을 따라 모아이를 건설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조각상 본체는 화산이었던 지역의 채석장에서 나온 화산 응회암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재료는 조각하기는 쉽지만 운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구원들은 채석장에서 300개가 넘는 미완성 모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머지는 마을을 향한 다양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조각상들은 등을 대고 누워서 조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다음 조각상들은 조각상을 바위에서 분리해서 경사면 아래로 옮긴 다음 수직으로 세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조각상을 받침대로 옮길 차례였습니다. 자, 우리는 가구가 없는 단층 집의 절반 정도 무게의 동상을 자동차나 현대적인 장비 없이 5km나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뭔가 독창적인 운송 방법을 고안해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를 재현하기 위해 나무 썰매를 타고 모아이 복제품을 끌었습니다. 누군가 야자수를 그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이론은 반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했던 실험은 밧줄을 휘둘러 모아이 조각상을 서 있는 자세가 되게 길 아래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라파누이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모아이가 채석장에서 걸어 나왔다고 하니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물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도로가 필요했어요. 20세기 초 연구원 캐서린 라우트리지는 이 섬에서 800년 된 도로망을 발견했습니다. 채석장에서부터 약 4.5m 폭의 길이 이어져 있어요. 그녀는 이 도로가 단지 조각상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론을 무시했습니다. 수십 년 후 노르웨이의 유명한 모험가이자 고고학자인 토르 헤이어달이 그의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는 이 도로가 모아이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 도로였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일부 조각상들이 도중에 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연구원들은 조각상들이 모두 숨은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바닥이 U자형이어서 거대한 조각상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이 섬에는 약 4.5m 길이의 도로가 남아있으며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라파누이족이 이스터 섬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문명을 파괴했다고 믿곤 했습니다. 하지만 원격 감지 데이터와 머신 러닝을 사용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스터 섬의 인구가 너무 커진 후 멸망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섬 주민들은 이 험난한 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어 수백 년 동안 인구를 소규모로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새로운 이론의 증거로 놀라운 바위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이스터 섬 또는 라파누이는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는 칠레 중부가 4,540km, 서쪽으로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4,184km 떨어져 있어요. 163제곱킬로미터 크기의 이 섬은 전체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은 오래전에 분출을 멈췄기 때문에 라파누이의 토양은 한때 용암이 가져다주던 유용한 영양분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또한 열대섬보다 건조하고 수심이 깊어 낚시할 수 있는 얕은 석호나 암초가 없어 정착민들은 낚시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암석 정원이라는 스마트한 양식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바위를 흙 위에 깔고 그 사이에 고구마나 토랑과 같은 작물을 심은 것이죠. 바위는 거친 바람과 짱 공기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토양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토양의 미네랄을 천천히 방출하여 식물을 재배하기에 더 건강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일부 섬 주민들은 많은 식량을 생산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이 정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카나리아 제도, 미국 남서부 지역 주민들도 불안정한 환경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스터 섬의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동안 이스터 섬은 지구 맨틀의 작동 원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스터 섬이 느린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며 지각판을 운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쿠바, 콜롬비아, 네덜란드의 지질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는 이러한 생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르콘 연대 측정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 섬의 나이를 알아냈어요. 지르콘은 마그마가 식을 때 형성되는 작은 결정으로 내부에 우라늄의 흔적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부로 변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르콘의 나이를 알기 위해 이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르콘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된 약 1억 6,500만 년 전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섬 자체의 나이는 250만 년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대 지르콘이 지각판 아래의 멘틀 내부 깊은 곳에서 초기 화산 활동으로 인한 마그마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스터 섬의 화산은 지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암석 덩어리로 형성된 핫스팟 화산이라는 그룹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이 위로 이동하면서 하와이와 같은 섬들이 연쇄적으로 형성되는 동안 이 기둥은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젊은 섬에서 고대 지르콘이 발견되면서 지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억 6,500만 년 전에는 지금의 이스터 섬이 있는 곳에 거대한 화산 고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억 1,000만 년 전 지각 섭입으로 인해 남극 대륙 아래에 가라앉았습니다. 고대 지르콘 광물은 멘틀 컨베이어 벨트와 함께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핫스팟 플룸 근처의 멘틀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흐르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우리가 판 구조론을 이해하는 방식과 지구 내부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구는 약 11만 5천 개의 우편함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수상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길 보세요. 저희는 케이스니스 황야 지역에 있습니다. 채석장과 황야 지역 사이 외딴 곳 한가운데에 외로운 우편함이 서 있습니다. 존 오그로츠와 가까운 워스힐 근처에서 이 기이한 것을 발견한 것은 현지 교사 크리스 에이트켄이었습니다. 존 오그로츠는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케이스니스 카운티에 있는 카니스 베이에서 북동쪽으로 4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약 300명에 불과하고 모두들 자신들의 우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외딴 언덕에 우편함이 필요할까요? 크리스가 사진을 공유하자 누군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업가가 캠스터 주변의 작은 땅을 팔면서 구매자들이 작은 땅의 지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편함이 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존 오그로츠의 지주라고 적힌 우편함에는 토르스텐 소머라는 이름과 독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개인 식별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크리스가 열어보니 웹사이트 링크만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스코틀랜드 국기를 흔들며 스코틀랜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심지어 자신을 올드 스코틀랜드맨이라고 칭하는 소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머가 작은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지주 소유권을 구입하는 것은 종종 사기로 간주되며 실제 소유권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스힐 주변 지역에서도 최근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우편함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탐정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고급 패션에 대해 알아볼까요? 텍사스 사막에 프라다 팝업 스토어가 있다는
펑키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네, 매장이 있긴 있죠. 약 8만 달러 상당의 다양한 프라다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우치 아프라다가 직접 상품을 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계산원도 없고 점원도 없어서 마치 영구적으로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반전은 사실 이것이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자연에 서서히 녹아들도록 설계되어 현재의 소비 문화를 재미있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 수 없는 상품을 왜 전시할까요? 사치품이 지닌 이해하기 어려운 매력에 대한 은유입니다. 조용히 썩어 없어져야 할 물건이었지만 이를 둘러싼 과대 광고로 인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잠재적인 도둑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예술가들은 패배를 인정해야 했어요. 지금은 관광객부터 유명인까지 모두가 찾는 사진 촬영의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브랜드 핸드백을 찾을 수 있지만 웨일스 동굴 어딘가에서 자동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이며 자동차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동굴은 웨일즈에 숨어있는 유명한 버려진 자동차 동굴입니다. 옛날에는 세레디지온에 있는 슬레이트 광산으로 노동자들이 수많은 슬레이트를 캐내어 협괴 전차를 이용해 운반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수십 년 전 광업이 사라지면서 광산은 조용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감히 안으로 들어간다면 2개의 큰 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메인 챔버는 약 20m 깊이로 떨어지며 대부분 수중에 있고 위에는 작은 구멍만 있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은 이후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는 그 구멍을 이용해 온갖 종류의 원치 않는 물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냉장고와 TV부터 자동차들이 쌓여있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동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한 줄기 빛이 버려진 자동차와 금속 더미를 비추는 장면입니다. 빛이 비추면 물은 아름다운 청록색으로 빛나며 잔잔한 수면 위에 자동차와 동굴벽이 아름답게 반사됩니다. 때때로 슬레이트 조각이 떨어져 고요함을 깨고 물결이 일렁입니다. 웨일즈에서 또 하나의 기이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웨일즈 포위스의 헤이 블러프에서 반짝이는 3m짜리 은색 기둥이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건축업자인 크레이그 뮤어가 하이킹 도중 발견했는데 그는 마치 우주에서 방금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지컬 스틸로 만들어졌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용접 부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뮤어의 발견은 2020년에 전 세계에 나타난 신비한 기둥을 연상시키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인 리처드 헤인즈는 일종의 과학적 설치물일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허가받지 않은 구조물에 대한 국립공원 규정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뮤어는 주변에 눈에 띄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가져왔거나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유타 아일 오브 화이트, 심지어 뱅시 아님이라는 유머러스한 표시가 붙은 글래스톤베리 토리에서도 비슷한 기둥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시일 수도 있어요. 영국은 2023년 기준 70개의 뱅크시 작품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가 영국인이고 브리스톨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당연한 일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비극지 사막인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팬아메리칸 하이웨이의 킬로미터 표시 1309의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래 위에 11m 높이로 솟은 거대한 시멘트 손이에요. 소름 끼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손은 여러분을 붙잡아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소름 끼치는 괴물이 아니니까요. 사라진 문명의 고대 유물도 아닙니다. 1992년에 한 전문 조각가가 이 기발한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외딴 곳에 있지만 이 손은 낙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2번씩 청소해야 해요. 그런데 이 손이 유일한 랜드마크는 아닙니다. 같은 조각가가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도 비슷한 손을 만들었는데 거인이 남미를 돌손으로 움켜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표현한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비소코 계곡숲에 숨겨진 이 거대한 돌 구체를 확인해 보세요. 고대 유물일까요? 아니면 현대 미술 작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항상 그렇듯이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름이 약 3m에 달하는 이 구가 은결이라는 자연 발생 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이 구는 철분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띠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물 입자가 서로 달라붙으면서 형성됩니다. 은결은 매우 거친 모양을 띠기도 하지만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보스니아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리는 고고학자는 이 유물이 사실 1000년 전의 인공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은결물은 보스니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6천만 년이 넘은 거대하고 둥근 돌인 뉴질랜드의 바위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스다코다에도 대포알 은결물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디키스 사람들이 만든 완벽한 모양과 배열로 인간의 창의력을 증명하는 인공 돌구체도 잊지 마세요. 따라서 보스니아의 구체는 매우 흥미롭지만 아마도 잃어버린 문명의 잔재가 아니라 고대의 은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쉽네요. 어떤 것들은 너무 잘 숨겨져 있어서 해저 깊숙이 내려가야만 엿볼 수 있어요. 한때 로마 엘리트들의 쾌락의 명소였던 바이아는 당시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휴양 도시는 화산 온천으로 번성했으며 네로와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별장을 지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8세기에 바이아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1500년경에 버려졌어요. 수위가 높아지면서 도시의 대부분이 만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수중 고고학 공원 중 하나에서 바이아의 고대 유적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참으세요. 여러분은 히말라야를 일주일간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갑자기 호수 근처에서 사람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백 개의 뼈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은 1942년 인도의 한 산림 관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딴 곳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은 히말라야의 5020m 이상에 위치한 호수인 루프쿤드입니다. 하지만 이 호수는 그 이름으로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미스터리 호수 또는 더 기괴하게도 해골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정말 외딴 곳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이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튼튼한 등산화를 준비하세요. 이 트레킹은 50km가 넘는 험난하고 거친 지형을 일주일간 통과해야 합니다. 도중에 이끼로 덮인 참나무숲, 으스스한 분위기에 안개 낀 들판, 정상에서는 눈 등 온갖 종류의 험난한 풍경을 지나게 됩니다. 트레킹의 가장 높은 지점은 주나르갈리라고 불리는 칼날 같은 능선입니다. 그 능선 바로 아래에는 루프쿤드가 있습니다. 호수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땅에는 309 이상의 인골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무 유물, 가죽 슬리퍼, 반지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정말 섬뜩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뭘까요? 3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 지역 전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라자 자스다발이라는 왕이 히말라야 깊은 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나 신성한 산 사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임신한 왕비 라니 발람파와 함께 신하, 무용수 등을 대동했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는데 전설에 따르면 성난신이 하늘에서 철구를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폭풍은 잔인했고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호수 근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탈출로. 일부에서는 이 유골이 1841년 외국 영토를 침공하려다 패배한 인도 군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중 70명 이상이 히말라야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집단 무덤. 이 이론은 어떤 종류의 광범위한 건강 문제가 그룹을 강타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고립된 채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 경우 루프쿤트의 호수와 그 주변은 기본적으로 차갑고 외딴 공동묘지인 셈입니다. 이 모든 이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모두 해골이 하나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사망한 한 집단의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변했습니다. 2019년 미국, 인도, 독일에 있는 기관의 과학자 28명이 5년 동안 팀을 이루어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남성 23명, 여성 15명 등 총 38명의 유해를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두 번째 가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남성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군대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성립하기에는 너무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투나 군사 장비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3차 혈족 이내의 혈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대부분 건강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세 번째 가설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염성이 강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해골들이 하나의 단일 집단에 속하지 않고 세 개의 다른 집단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본적으로 현재 남아시아인의 범위에 속하는 조상, 즉 현재 인도, 파키스탄, 네팔 지역의 조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늘날의 그리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중해 동부의 전형적인 조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 조상을 가진 개인도 한 명 확인했습니다. 연대 측정은 또한 이 유골들이 동시에 매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룹 1과 2는 같은 시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실제로 1000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 이런. 이제 첫 번째 가설도 사라졌어요. 결국 이 연구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남아시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 적어도 일부가 어디에서 왔을지 또는 애초에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루프쿤드 호수는 주요 무역로와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다 데비 라즈 자트라는 순례의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예배와 축제를 위해 산을 오르는 이 행사는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례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후반에야 나타나지만 인근 사원에는 8세기나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초기 순례 중 폭풍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에서 온 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더 의아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히말라야 오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연구는 그들이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할 무렵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태어난 혈연 관계가 없는 남녀 집단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해산물이 아닌 육상식품 위주의 식단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내륙에 살다가 연구자들이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히말라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추측은 그들이 성지 순례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순례를 위해 루프쿤트까지 여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여행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모두 똑같은 장소에서 죽었을까요? 연구원들도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주나르갈리 능선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너무 높은 고도에 있었기 때문에 급성 고산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산소 농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두통,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와 뇌에 영향을 미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루프쿤드에 관해서는 아직 더 많은 해답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증명한 장애물 중 하나는 유적지가 매우 교란되고 보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수년에 걸쳐 트래커들이 해골 주변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섬뜩한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골을 더 많이 건드릴수록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미래의 정확한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스터리 호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기념물을 방문했다가 이거 좀 시시하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에펠탑에 올라 경치를 보며 하품을 하는 동안 파리의 또 다른 랜드마크는 최고의 반전을 선보입니다. 콩코드 광장에는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비밀을 간직한 3300년 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에 새겨진 고대의 비밀 메시지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셈이죠. 아니요, 내셔널 트레저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현실의 인디아나 존스가 필요했습니다. 자,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돌덩어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높이 2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화강암 기둥은 원래 이집트 룩소르에서 가져온 것으로 1836년부터 파리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상형 문자로 덮여 있고 수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그 암호를 해독하고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했죠. 해독할 것이 남지 않았다고요. 장 기욤 올레트 펠리티에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이집트 학자이자 암호학 전문가, 유적지 방문이 취미입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채찍 대신 돋보기와 쌍안경을 든다면 바로 이 사람일 거예요. 그는 다소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오벨리스크에 올라가서 재미삼아 상형 문자를 읽는 것입니다. 네, 그는 상형 문자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 취미가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네요. 2021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오벨리스크의 비문이 주로 아문, 즉 아문라라는 신과 매우 유명한 부모인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둔 메머리의 하늘신 호루스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비문을 읽던 중 올레트 펠리티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형 문자 중 일부는 단순히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룩소르 신전 입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죠. 하지만 잠깐만요. 약간의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정원 장식물이 아니었어요. 이 오벨리스크가 원래 서 있던 룩소르 신전과 같은 주요 신전 입구에 주로 배치되었어요.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라를 상징하며 돌에 얼어붙은 햇빛 한 줄기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라오의 신과 같은 존재와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하고 신성한 느낌표였어요. 람세스 2세는 신을 기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룩소르 입구에 이런 기둥 2개를 설치했습니다. 파리의 오벨리스크는 1830년대에 이집트의 통치자 무하마드 알리가 선물로 프랑스에 보낸 것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가 자세히 살펴봐 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벨리스크를 파리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220톤이 넘는 오벨리스크는 특별히 제작된 룩소르호라는 배로 운반해야 했으니까요. 전체 운송 비용은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쌍둥이 오벨리스크가 여전히 룩소르에 서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두 구조물을 비교하여 이야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 오벨리스크는 신성한 공간으로 눈과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운 좋게도 장 기욤은 취미 생활을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을 골랐어요. 오벨리스크는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해 복원 중이었죠. 공사장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쌍안경과 사다리로 무장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기둥의 일부분을 눈높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반전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에 무작위로 문양을 새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멋진 암호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메시지 혹은 엘리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수하고 암호화된 형태의 문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VIP 전용 이모티콘이죠. 일반 신전 사제는 일반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암호 상형 문자는 파라오의 측근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해요. 우리의 프랑스인 친구도 그중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벨리스크와 같은 기념물에 쓰인 상형 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장 기욤은 규칙을 깨고 위아래로 읽는 대신 가로로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200년 가까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문구와 기호라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 중 일부는 매우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오벨리스크 주변을 특정 방식으로 걸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3D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오벨리스크 자체는 거대한 고대 루빅스 큐브와 같습니다. 읽는 각도에 따라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 포켓몬 카드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렌티큘러 효과와 같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에 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과거의 무작위 메모가 아닙니다. 정치적 기록입니다. 한 비문은 람세스 2세를 폐위할 수 없는 신성한 인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문은 왕이 아문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는 단순히 왕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큰 정치적 행보였다고 말합니다. 당시는 종교와 권력이 완전히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어요. 트윗 대신 200톤짜리 석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람세스 2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60년 넘게 통치하며 파라오계의 비욘세와 같은 경력을 쌓았어요.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적어도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도시, 신전, 자신의 동상을 세웠으며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오벨리스크를 주문했을 때 그는 단순히 기념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제, 귀족, 방문 고위 인사들에게 고대 선전 전단지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람세스 2세는 자기 홍보에 능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브랜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카데쉬 전투에서 교착 상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벽과 기념물에 승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거나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신과 같은 힘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비문들 중 일부는 축제를 위해 배를 타고 도착하는 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정 각도에서만 읽을 수 있는 비문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바닥에 서 있으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일강 한가운데에 서서 45도 각도로 바라보면요. 종교 행사장에 도착하는데 람세스는 신이 선택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오 라고 적힌 거대한 비문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간접적인 표현과는 좀 거리가 멀죠? 효과적일까요? 당연하죠. 어떤 메시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 줄에는 람세스 2세의 왕칭호가 적혀 있지만 다르게 읽으면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차원 높은 브랜딩이죠. 3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명세를 타는 나를 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이 기념비의 모든 비밀을 밝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현대적인 도구, 그리고 새로운 시각 덕분에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올레트 펠레티에의 전체 연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가 발견한 단서들은 이미 고대 이집트 유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배를 탄 귀족들이 실제로 이러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대의 광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광고판의 높이가 23m라고 해도 적절한 각도와 적절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파리에 가셔서 비싼 카페오레를 마시며 오벨리스크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19세기의 멋진 문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의 홍보 캠페인, 3D 퍼즐, 람세스 2세가 직접 만든 3300년 전의 선전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시지를 숨겨왔다면 다른 유적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들고 내면의 이집트 학자를 표현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짜 보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돌에 새겨진 드라마입니다. 아시아의 중심부에는 전 세계 액체 담수의 5분의 1을 담고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5대5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강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이 호수에 물을 빼는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작업을 완료하는데 1년이 걸릴 거예요. 그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바이칼 호수입니다. 가장 깊은 지점까지 내려가려면 1642m에 이르는 여정을 준비하셔야 해요.
하강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지만 호수의 균열 바닥은 훨씬 더 깊어서 수면 아래 8에서 11km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챌린저 딥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호수에 있는 물의 양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최대 50년 동안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383년마다 물을 완전히 보충합니다. 바이칼에는 300개가 넘는 강과 개울로 이루어진 위대한 배달부들이 물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바이칼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북극해로 곧장 향하는 앙가라강 하나뿐이죠. 바이칼은 세계에서 가장 깊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담수호이기도 해요. 적어도 2500만 년 전에 형성됐어요. 이 모든 것은 지구의 지각이 테트리스를 하기로 결정하고 호수와 주변 산을 만들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이칼은 그저 평범한 강바닥에 불과했지만 지진과 균열이 지구를 흔들었고 해안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그 후 여러 개의 호수가 형성되었고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죠. 바이칼은 전 세계에서 100만 년 이상 된 20개의 호수 중 하나입니다. 빙하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완벽한 연구 장소입니다. 깊게 뚫린 코어 퇴적물을 통해 시대별 지구의 기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칼은 연간 2000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균열 분지에 있기 때문에 호수의 깊이가 깊어지고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남미와 아프리카가 서로 멀어지는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해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바이칼과 바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가장 낮은 수심에서도 산소가 풍부한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수의 동물군이 엄청나게 풍부한 이유 중 하나예요. 2500여 종의 다양한 동물과 10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죠. 그중 약 절반은 독특해서 이 지역 고유 조류 바이칼 오물피쉬, 바이칼 오일피쉬 등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곰, 엘크, 시라소니도 해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의 양 덕분에 호수 주변의 온도가 시베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항상 높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바이칼 주민들은 호수 바닥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지만 만일 이곳을 방문한다면 만날 수 있는 용감한 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르파라고도 불리는 바이칼 물범을 만나보세요. 바이칼 물범은 세계 유일의 진정한 민물 물개입니다. 네르파의 눈이 너무 귀여워서 슈렉의 장화시는 고양이 역을 맡을 뻔했어요. 장화시는 고양이가 제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커다란 눈은 물범이 좋아하는 원양 물고기를 물속에서 따라다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물에서 살 수 있거나 번식을 하는 다른 물범 종류도 있지만 이 귀여운 물범은 평생을 민물에서 지내요. 하지만 잠깐만요. 바다에 사는 생물인 물범이 어떻게 바다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호수에 살게 됐을까요? 약 40만 년 전 홍적세 시대에 이 모험심이 강한 생명체는 바이칼 호수와 북극해를 잇는 강과 배수 시스템을 따라 북극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도 북극에 서식하는 고리 물범은 바이칼 물범의 가장 가까운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이칼 물범은 물길의 변화로 인해 민물 고양에만 갇혀 지내고 있어요. 이들은 다양한 먹이를 선택할 수 있는 이곳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범은 주로 호수의 북쪽과 중앙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호수는 얼음으로 덮이는데 바다의 사촌들이 바위나 해변을 이용하는 것처럼 물범은 호수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해요. 적어도 1969년 이후부터 바이칼 호수에는 신비한 얼음고리가 여기저기서 무작위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 커져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이 고리는 보통 4월 말에 나타나지만 1월이나 5월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동안 이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코드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이론이 있었고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호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기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일부 고리가 가스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얕은 수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국제과학자팀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바이칼 호수로 이동하여 얼음의 구멍을 뚫고 센서를 물속에 떨어뜨렸습니다. 2016년 연구를 시작했을 때 2대의 밴이 신비한 얼음고리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센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리 뒤에 숨겨진 비밀은 얼음 덮개 아래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따뜻한 소용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용돌이의 중심부는 해류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 위의 얼음은 가장자리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호수의 물은 너무 맑아서 매우 깊은 부분 39m까지 볼 수 있어요. 이는 주변 산들이 녹아내리는 얼음을 호수로 바로 내보내는 덕분이죠. 호수에 서식하는 플랑크톤도 부유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수정처럼 맑은 물이 얼면 비정상적으로 두껍고 투명한 얼음층을 형성해요. 바람은 바이칼에서 조각놀이 하기를 좋아해서 독특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요. 바람은 물을 빨아들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특이한 디자인, 얼어붙은 거품, 고드름으로 얼려버려요. 호수의 위치와 지형, 그리고 녹고 다시 얼기를 반복하는 주기는 이 얼음 공방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도 볼 수 있어요. 바위의 바닥이 얼어붙어 얼음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강풍이 주변을 마모시켜 바위를 위한 완벽한 받침대를 남깁니다. 떠다니는 바위가 섬뜩하게 보인다면 바이칼의 네스호 괴물 버전은 어떨까요? 현지 부랴트 사람들은 호수에 사는 워터드래곤 마스터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아시아 신화에서 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체로 여겨져 왔어요. 그들은 4개의 바다에 4마리의 용이 살고 있으며 각 용이 동서남북 중 하나를 담당한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이칼은 부캐입니다. 이 용의 이미지는 바이칼 절벽의 고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또한 기원전 3세기에서 9세기 사이로 추정되는 신비한 물괴물을 묘사한 기념비처럼 보이는 거대한 석판도 있어요. 이 석판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지나간 시대에 대해 속삭이며 바이칼 절벽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한 지역 전사가 용을 쫓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마침내 가장 큰 바이칼 섬인 올혼에 도착했어요. 그는 용과 맞서 싸워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용은 아름다운 소녀로 변했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는 고전적인 용을 물리치고 소녀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의 특이한 반전이에요. 그래서 전설에서는 그 용을 주둥이가 악어와 비슷하고 몸은 갑옷을 입은 거대한 철갑상어로 묘사돼요. 현실에서는 호수에 사는 수많은 거대한 물고기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물속의 높은 산소 농도 덕분에 몸 길이가 몇 미터까지 자랄 수 있어요. 벨루가 철갑상어는 몸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고 최대 50에서 60년 동안 살며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페루 남부의 사막 상공을 비행하다 보면 녹슨 붉은색 배경에 흰색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직선, 직사각형, 삼각형, 소용돌이 등 선명한 도형을 볼 수 있죠. 마치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아요. 원숭이, 고래, 콘도르, 벌새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선은 2000여 년 전 나스카 문화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막의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덕분에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스카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카 사람들은 나스카 라인을 만들기 위해 자갈의 최상층을 제거하고 땅 밑의 흙을 드러냈어요. 흙의 색이 젓갈색에서 황회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선은 항상 다르게 보여요. 선의 제작자는 작은 규모의 모형으로 시작해서 비율을 높여 본격적인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1920년대에 나스카 라인이 처음 발견된 이래로 나스카 라인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스카 라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사실 훨씬 이전인 16세기 페루 연대기에서 사막의 흔적 표시로 묘사된 거였어요. 지상에서는 선과 그 상징성을 실제로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상업용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미국의 폴 코속 교수는 이 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가 선을 올려다봤을 때 그 선은 지는 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지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었고 과학자는 이 선이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학책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독일의 과학자 마리아 라이셰는 상형 문자가 달력 역할을 하며 일종의 천문학적 목적이 있다는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선 연구에 바쳤고 선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또한 그녀는 원치 않는 방문객으로부터 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과 가까운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던 1970년대에 미국 연구원들은 천문학 관련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20분 정도만 비가 내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나스카에서 물은 진정한 보물이며 직선과 사다리꼴은 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물을 얻고 농작물을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의식을 위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데스 지역의 동물 이미지도 물과 관련이 있어요. 거미는 비의 징조로, 벌새는 다산의 상징으로, 아마존에 서식하는 원숭이는 풍부한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최근 몇 년 동안 나스카라인은 야마가타 대학의 고고학자들의 연구 장소가 됐어요. 이들은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드론을 사용해서 지형도를 발견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금까지 총 35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고 2022년에만 168개의 지형도를 확인했는데요.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 낙타, 새, 범고래, 고양이, 뱀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이미지의 길이는 3에서 6m 정도라 이전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해요. 이에 비해 가장 큰 지형도는 가로 길이가 약 365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와 비슷합니다. 연구원들은 나스카 라인이 사막에서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선형선은 계곡에서 계곡으로 가는 방향을 가리켰어요. 경사면에 그려진 것은 정착지 사이의 고대 경로를 따라 그려진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이제 지역 문자의 분포에 따라 패턴을 찾을 계획이에요. 그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요. 인공지능은 사막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생성하고 연구팀은 그 디자인이 실제로 나스카 라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페루의 지역 문양은 워싱턴 기념탑보다 약간 더 큰 촛대입니다. 파라카스 반도의 해변 언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인근 유물을 분석해서 촛대의 대략적인 연대를 알아냈어요. 기원전 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은 모래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결코 촛대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게 아니고요. 한 설에 따르면 잉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삼지창을 담게 그렸다고 해요. 또 다른 유명한 설은 선원들이 항해용 등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시시피 강에 있는 에피지 마운드 국립기념물에는 195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고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뿔형이고 새, 사슴, 거북이, 곰, 표범처럼 생긴 것도 몇 개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분들이 기원전 4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미지들은 다소 더 젊다고 해요. 고분을 조사한 결과 구리, 뼈, 석기 도구가 일부 발견됐어요. 건설자들의 후손들은 이 고분이 의식 장소로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 고분이 천상의 사건이나 영토를 표시하는 데 사용됐을 수도 있다고 믿어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인근 지역에는 땅에 새겨진 거대한 이미지인 인타글리오가 300개도 넘게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콜로라도강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블라이스 인타글리오예요. 블라이스 자이언츠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6개의 인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450년에서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현지 모아비 부족에 따르면 생명의 창조자 무스타모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 조각상에는 그의 조력자 역할을 한 퓨마가 그려져 있는데 가장 큰 조각상은 피사의 사탑과 거의 맞먹는 높이예요. 인타글리오의 제작자들은 사막의 어두운 바위를 긁어내서 밝은 흙이 드러날 때까지 깎아내야 했어요. 지상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러 그 위를 비행하던 조종사가 우연히 내려다봤을 때서야 발견됐어요. 여전히 거인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북쪽에 있는 약 260개의 토석으로 이루어진 나스카 라인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스텝 지오글리프는 사각형, 십자가, 원, 세 갈래로 갈라진 디자인 등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지 제작자는 흙, 바위, 목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 한 지역 경제학자가 구글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지형도를 처음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 가설에 따르면 이 선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이 선들이 페루에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점에서 나사는 이 발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대초원 암각화의 사진을 찍어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 선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은 선들이 얼마나 거대한지인데요. 가장 큰 선 중 하나는 항공모함만큼이나 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석기 시대의 유목민 부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고급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고학자들은 오래전 조상들의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걸요? 복잡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조직해서 함께 작업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영국 옥스퍼드셔의 푸른 언덕 위에 있는 백마는 현대 미술 작품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지형 문양 중 하나입니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에 만들어졌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분필로 깎은 언덕 그림이죠. 누가 만들었든 간에 잔디를 제거해야만 토양의 백악질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예술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산의 상징이거나 영토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항공사진은 토양으로 인해 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말 모양이 드러나는 데는 몇 세기가 걸렸어요. X가 보물이 있는 자리를 표시한다 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은 해적 이야기나 보물지도와 관련된 모험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요즘에는 유행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고대 유물 사냥꾼들이 매일 언덕과 들판을 뒤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 애호가는 거대한 X가 그려진 지도는 없었지만 2025년 4월 화창한 어느 날 금속 탐지기가 울렸을 때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장된 동전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종류의 보물이며 왜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이 보물을 발견한 루마니아의 취미 활동가인 마리우스 만게악은 단지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마실 핑계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부슈레쿠티에서 남서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서 금속 탐지기를 들고 산책을 하던 중 탐지기가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은화 한 줌이 발견되었어요. 산화된 상태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산화는 금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나 습기와 반응하여 색이 변하거나 어두워지거나 표면이 딱딱해지는 현상이에요. 자른 사과 조각이 공기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검게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동전 더미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곧 모든 동전이 도자기 항아리에 가득 찰 정도였어요. 최종 집계 결과 약 1700년 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1500개의 로마 동전 데나리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데나리온은 네로 황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로마 제국 시대의 1세기 이상에 걸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2000년 전의 것입니다. 여러 황제의 동전이 존재한다는 건 오랜 세월에 걸쳐 부를 축적했음을 시사합니다. 로마 화폐 시스템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전이 있었기 때문에 은화 데나리온만 금고에서 발견되는 건 조금 이상했어요. 마치 1500만 원의 현금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묻은 것과 같았죠. 이 사실은 원래 주인이 상인이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시기에 수익을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비상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황제와 시간에 따라 데나리온의 가치는 꽤 많이 변동했어요. 따라서 1500 데나리온은 여유로운 은퇴 자금이거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을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은화 1 데나리온으로 빵 12개를 살 수 있었어요. 은화 5개가 있으면 와인이 가득 담긴 암포라 항아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암포라는 포도주, 기름 또는 곡물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손잡이가 2개인 커다란 도자기 항아리로 이 보물이 묻힌 그릇의 종류로 보여요. 암포라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졌지만 로마인들은 결국 암포라 한 개를 대략 26리터의 액체와 같은 양으로 측정 단위로 표준화했습니다. 항아리가 묻힌 자리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아리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포라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깨져 있었어요. 왜 깨졌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확한 파손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자들은 매장 전 보호의식의 일환으로 일부러 깨뜨린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는 의식용 그릇을 상징적인 행위로 고의적으로 파손하기도 했어요. 항아리가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제 역할을 다했거나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은은 가질 수 있지만 내 소중한 항아리는 줄 수 없다. 그러나 로마 문화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마도 항아리에 은이 들어있는 동안 2000년 동안의 토양 압력, 동결 해동주기, 뿌리 성장 또는 눈먼 두더지쥐가 길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깨졌을 수도 있어요. 암포라와 은은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 보존 및 조사 중이지만 발견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유물을 발견한 후 경찰이 현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에서는 중요한 역사적 발견을 신고하는데 72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안타깝게도 그날은 휴일이어서 연락해야 할 사무실이 문을 닫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는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모든 동전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어 마침내 당국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만계학 씨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상금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마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발견물 감정가의 45%를 발견자에게 지급합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시작한 일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한편 유적지 자체가 고고학 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발굴 작업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언젠가 이에 대한 후속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속 탐지기가 삐 소리를 내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전 세계에 숨겨진 보물이 더 있는지 살펴볼게요. 오늘날 대부분의 취미용 탐지기는 VLF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VLF는 초저주파의 약자입니다. 탐지기를 땅 위로 쓸어내리면 코일이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내보내요. 이 자기장 안에 못, 버려진 결혼 반지, 고대 로마 은과 같은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신호를 반사해요. 기기는 이를 포착하고 신호음을 울려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신호가 강할수록 물체가 더 가깝거나 더 크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동굴 안에서 소리를 질러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듣는 것처럼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여 묻혀있는 금속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 박쥐는 비슷한 원리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지만 소리로 감지해요. 이를 반향 위치 탐지라고 합니다.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며 박쥐를 방해하면 박쥐는 고음의 딸깍 소리를 내며 물체에 반사되어 메아리로 되돌아와 주변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작은 곤충이든 완전한 어둠 속 성가신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금속 탐지기는 자기 팔을, 박쥐는 찍찍대는 소리와 메아리를 사용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직접 탐지기를 들고 나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만계학 씨는 단순히 산책을 하러 갔을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에 도움이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취미예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영국에서는 노퍽, 서퍽, 링컨셔와 같은 지역이 로마 동전, 바이킹 유물, 중세 유물을 정기적으로 발견하는 애호가들이 모여드는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귀중품을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원들은 의식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많은 매장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고대 로마와 갈리아의 보물을 비롯해 땅속에 숨겨진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누군가가 매우 희귀한 바이킹 검조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예외는 아니어서 피블스 호드와 같은 발견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모험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여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풍부한 유적지를 가이드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금속 탐지 투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유물을 찾을 계획이라면 모르지만 보물 상자를 묻어 금속 탐지기로부터 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 할까요? 대부분의 취미용 탐지기는 0.9m 깊이에 가까운 큰 물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전처럼 작은 물건은요, 15에서 30cm 정도예요. 또한 젖은 땅은 실제로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젖은 땅은 신호가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고 묻혀있는 금속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고가의 전문 탐지기는 최대 30m 깊이에서도 대형 금속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보물을 묻지 않는 한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지도에 그 지점을 X로 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인적이 드문 해변에 딱 좋은 곳에 막 도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졸리네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놀라게 돼요. 잠깐만, 방금 해안에 떠밀려온 게 진짜 집인 거야? 공상과학 소설의 시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엘살바도르의 이 해변 근처에 산다면 그렇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엔 해안으로 밀려온 것 같은 신비로운 버려진 집이 있어요. 어떻게 이 빌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무도 모르게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됐죠? 이 불가사의한 건축물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르도에서 남쪽으로 74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 건물이 푸에토 벤투라라는 호텔이었다고 해요. 이게 지어졌을 때 제일 인기 있던 게 바다에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뒤에 설계는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어떠한 공식적인 허가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텔은 물에 너무 가까웠고 위험하게 요소에 노출되었어요. 로마 양식의 빌라는 이제 썰물 때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불과 15m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조수가 1층을 소금물로 채우기 때문에 아침에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호텔은 2층짜리 폐허 같아 보여요. 앞쪽은 로마 양식 기둥이 있어 아주 인상적이에요. 2층에는 넓은 창문도 있어요. 아직도 철 구조물들의 일부와 2층으로 가는 입구였던 것의 잔해를 볼 수 있어요. 건물 꼭대기에는 관람석이 몇 개 있어요. 가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도 하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요. 비록 이 건물이 확실히 오르기엔 안전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현재 위치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일부 현지인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2021년 틱톡 유저에게 발견되기 전까진 수년간 현지의 비밀로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진 않죠. 호텔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일이 어렴풋해져요. 몇몇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이 수십 년 전에 버려졌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1998년 허리케인 미치가 이 지역을 강타한 후 버려진 거라고 주장해요. 허리케인 미치는 중앙아메리카를 강타한 가장 위험한 기상현상 중 하나였어요. 폭풍 동안 바람은 시속 290km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허리케인 자체는 약 15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또한 홍수와 많은 위험한 산사태를 발생시킨 엄청난 양의 강우의 원인이었죠. 해안선에 너무 가깝게 지어져서 예전의 호텔은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리가 옮겨진 걸 거예요. 태양 아래 앉은 후 여러분은 해변으로 밀려오는 눈덩이를 꿈꾸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온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이상한 자연현상은 2016년에 일어났어요. 서시베리아에 있는 오비만 해안의 약 18km가 이 거대한 눈덩이로 덮이는 결과를 낳았죠. 낮은 온도 때문에 작은 얼음 조각들이 물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바람과 파도가 이것들을 거대한 눈덩이로 굴렸어요. 그중 몇몇은 테니스공 크기였지만 다른 것들은 폭이 1m나 됐어요. 지난 2012년에는 2004년형 할리 데이비슨 나이트 트레인 오토바이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변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선적 컨테이너 안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주인을 찾았어요. 그의 이름은 이쿠요 요코야마였고 2011년 3월 11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후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었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할리 데이비슨은 6,500km 이상을 여행했어요. 긴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요코야마는 밀워키 할리 데이비슨 박물관에 그 바이크를 기증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그곳에 전시되어 있죠. 혹시 가고 싶은 분 계시면 참고하세요. 이 이상한 현상은 마치 누군가가 주방용 세제를 해변 전체에 쏟은 것 같아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퀸즐랜드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요. 바다 거품은 매년 몇 번씩 해변을 덮어요. 대부분 바다의 파도가 용해된 유기물을 이동시키는 폭풍 후에 발생해요. 기본적으로 거대한 아이스크림 제조기 같아요. 2017년 3월 사이클론 대비 이후 어떤 해변은 엄청난 양의 흰 거품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바람은 그 거품의 일부를 인근 마을까지 가져가 버려서 지역 주민들은 눈이 내리는 줄 알기도 했어요. 여러분 동네 해변에 가로 세로 2m 높이의 녹슨 금속 주사위가 밀려왔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왜냐면 2017년에 아이다호 코드레인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 오래된 저장 탱크였어요. 어떤 사람이 흰 점을 더해 주사위처럼 보이게 멋을 좀 내주기로 했죠. 1992년 대형 컨테이너선이 파도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 수천 마리의 고무 오리들이 바다에 좌초되었어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듯이 오리들이 전 세계, 하와이, 알래스카, 남미, 호주, 유럽 그리고 심지어 북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운이 없는 고무 오리들 수백 마리가 아직도 밖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에겐 아주 유용해졌어요. 오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은 물살의 방향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혹시 공룡을 좋아하신다면 바닷물이 화석을 해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면 즐거워하실 거예요. 2018년 커다란 공룡 턱뼈가 영국 서머셋 릴스톡 해변 해안에 밀려왔어요. 이크티오사우루스라고 불리는 공룡의 것이었죠. 이 발견 덕분에 과학자들은 인상적인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이크티오사우루스가 최대 약 21m까지 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턱뼈를 연구한 후에 그 동물의 크기를 다시 계산하게 되었죠. 이크티오사우루스가 26m까지 자랄 수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메갈로돈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그 근처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왜냐면 메갈로돈 이빨이 가끔 해변에 나타나거든요. 50cm가 훨씬 넘는 거대한 이빨 하나가 크로아티아의 강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생물들이 약 300만 년 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이 이빨은 화석 사냥꾼에겐 아주 귀해요. 해변에 거대한 레고맨이 밀려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한 번 이랬던 게 아니에요. 총 4명의 거대 레고맨이 있었는데 각각 키가 약 2.4m였어요. 하나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2명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됐어요. 분명 우연은 아니었고 약간의 조사 후 사람들은 네덜란드 예술가가 이것의 배후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에고 레너드는 개인 성명 운동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것에 대한 짧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당신만큼이나 진짜가 아닌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문장이 바다에 던져진 4명의 레고맨에 각각 쓰여져 있었어요. 지난 2012년 50통 이상의 편지 뭉치가 뉴저지 애틀랜틱 하일랜드 해변에 떠밀려왔어요. 허리케인 샌디가 그 지역을 강타한 직후의 일이었죠. 한 14살 소년이 이 편지들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주었어요. 그녀는 편지에 너무 감동받아 조심스럽게 말려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해요. 편지는 도로시와 린이라는 2사람의 편지였어요. 그 둘은 1942년과 1948년 사이에 사귀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그들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 쓰였어요. 온라인 족보 사이트의 도움으로 그녀는 도로스에게 연락했고 그 편지를 양로원에 살고 있는 88세 여성에게 돌려주었어요. 과학자들이 유대의 모래 속에 잠겨있는 전대미문의 피라미드를 발견했어요. 약간의 발굴 작업 끝에 그들은 200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보물과 이제야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하에서 790m 위에 있는 조하르 요새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사본을 찾고 있었어요. 이 발굴은 원래 당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약탈과 무단 발굴로부터 유적지를 보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언덕 위에 손으로 깎아 만든 수백 킬로그램의 돌로 만든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전문가들은 단순한 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원래 벽의 모양을 알아차리고 이 고분이 건축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누군가가 구조물의 꼭대기를 파헤쳤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마도 그곳에서 귀중한 것을 발견한 약탈자들이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구조물이 여전히 모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유물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발굴 첫 주에 자원봉사자들은 파피루스 조각, 청동 꽃병, 심지어 고대 가구까지 발견했는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어요. 사막의 기후는 수천 년 동안 이 유물들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기 중 습도가 낮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없어요. 따라서 목재와 섬유와 같은 유기 재료는 갈라지거나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가설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제1신전 시대에 지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헬레니즘 시대의 더 최근 작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게다가 구조가 2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고대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그의 장군들은 옛 셀레우코스 제국을 분열시켰어요. 프톨로메우스는 이집트와 사해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장악했고 셀레우코스는 현재 중동의 일부인 북쪽을 장악했습니다. 피라미드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하에 세워졌는지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하에 세워졌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동전과 셀레우코스 왕조의 동전이 유적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이 프톨레마이오스 지배 하에 있을 때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 건물은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무너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버린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림 같은 위치 때문에 무덤으로 사용되었다고 믿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역사적 기념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론 중 하나는 피라미드가 사해 소금과 역청자원을 해안 항구로 운반하는 중요한 무역로를 보호하는 감시탑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관리들이 여행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믿기도 해요. 오늘날의 톨게이트나 항만검사소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파피루스 문서의 내용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피라미드가 감시탑이었다는 가설을 고려할 때 세금 문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발굴팀은 이번 발굴을 통해 매혹적인 역사적 미스테리가 풀리고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발견은 사막 전체에 있는 모래알에 불과해요. 이 발굴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지난 8년 동안에만 180km의 사막 절벽을 스캔하여 그 반경 내에서 약 900개의 동굴을 확인했어요. 고고학자들은 라펠링 장비, 첨단 기술, 전문 문서와 방법을 사용해서 숨은 두루마리, 목공 도구, 카펫, 가죽 제품, 심지어 보물 등 수천 개의 희귀한 유물을 발견했어요. 이들에게 유대 사막은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고대 금고와도 같아요. 신비한 피라미드를 발견하기 몇 년 전, 그들은 거의 1900년 전에 유대인 반란군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은 절벽 꼭대기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접근이 어려워 아직 탐사되지 않은 곳이었죠. 그 안에서 연구진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종교적 구절이 담긴 사해 두루마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파피루스의 상태가 양호한 덕분에 11줄의 텍스트가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어원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아마도 가장 좋은 건 보존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일 거예요. 사막의 건조하고 더운 환경 덕분에 유물들은 흠잡을 데 없는 상태를 유지했어요. 발굴팀은 희귀한 동전, 피부와 힘줄, 머리카락까지 있는 6000년 이상 된 부분 미라화된 해골을 발견하는 등 다른 역사적 보물도 발견했어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10,000년 이상 된 식물 섬유로 만든 거대한 바구니도 발견되었습니다. 최대 100리터 용량을 가진 이 바구니는 도자기가 발명되기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역사적 보물이라고 하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보물이 있는데 바로 약 3800년 된 작은 천 조각이에요. 하지만 이 천은 단순한 천 그 이상입니다. 고대 종교 문헌에서 여러 번 언급한 희귀한 주홍색 물감으로 염색된 이 발견은 주홍색 벌레로 알려진 곤충으로 만든 염료로 염색한 직물 중 가장 오래된 증거예요. 여기에서 강렬한 붉은색조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곤충은 참나무에 서식하며 1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채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열블루나 퍼플과 같이 매우 귀한 색이었어요. 따라서 이 염료는 신분을 표시하고 종교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제복과 같은 신성한 직물에만 사용되었어요. 이 발견은 고고하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2.5cm도 안 되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이 조각은 2016년에 이른바 해골의 동굴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물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8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양모 섬유를 염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해요. 또한 고대 섬유 산업은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미 동물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요. 이러한 유형의 염료를 사용하여 채색된 직물은 더 최근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1980년에 과학자들이 1000년이 넘은 씨앗을 발견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씨앗은 쉐바라는 별명을 가진 신비한 나무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14년 동안 키가 약 3m에 달하는 이 식물을 재배했고 나중에 이 나무가 이 지역에서 자랐던 멸종된 나무의 혈통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씨앗은 기원전 993년에서 1202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연구진은 쉐바가 성경에서 치유와 관련된 나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무는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종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몰량나무와 같은 유명한 아프리카 식물과 관련된 코미포라 속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의 잎과 수지에 약용, 항산화, 심지어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화합물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나무의 수지는 의학적 가치를 지니며 고대 문헌에 언급된 잊혀진 혈통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인들이 식물의학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생명체를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식물인가요? 동물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곰팡이일까요? 언뜻 보기에 이 화석은 어떤 고대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150년 넘게 이 화석에 대해 고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이 미지의 종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봉기 시대에는 식물이 막 육지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가장 키가 큰 나무는 1, 2m 높이에 불과했으며 동물은 아직 등뼈조차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지가 없는 원통형 나무처럼 보이는 높이 8m, 폭 0.9m의 거대한 자연타워가 땅에서 솟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나무와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생물체의 화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생김새의 기이한 선사시대 생물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이상한 원뿔을 가진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대한 해초와 같은 수중식물이나 곰팡이와 조류의 혼종인 이끼류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신비한 물체는 프로토텍사이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했을 때 내부 구조는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6m 높이의 곰팡이나 해조류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화석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프로토텍사이트가 거대한 곰팡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2007년 연구진은 마침내 프로토텍사이트의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심하고 화석에 대한 화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화석 내부의 탄소 종류를 조사하고 같은 시기에 일반 식물과 비교했습니다. 프로토텍사이트가 식물이었다면 탄소 비율이 일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프로토텍사이트는 식물이 아니었고 광합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탄소를 공급받았으며 아마도 곰팡이와 더 비슷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프로토텍사이트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한 선사시대 생물이 곰팡이의 일종이었다고 해도 오늘날 이들과 닮은 살아있는 친척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프로토텍사이트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자손을 남기지 않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분류 생물은 프로토텍사이트뿐만이 아닙니다. 약 6억 년 전에는 물고기, 상어, 개도 없었고 잔잔하고 얕은 바다를 떠도는 해조류와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생명체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기이한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수중 양치류처럼 생겼고 완벽하게 가만히 서서 물속에서 바로 영양분을 흡수했습니다. 이 기괴한 생명체는 레인지 오모프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영양분이 풍부했던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레인지 오모프는 생존을 위해 입이나 눈, 근육이 필요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만 흡수했습니다. 어떤 것은 손가락만큼 작았고 어떤 것은 2m까지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캄브리아기에 접어들면서 바다는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팔, 다리, 눈, 턱을 가진 빠르게 헤엄치는 생물들이 나타나 같은 먹이를 더 빨리 먹어치웠고 심지어 레인지 오모프까지 잡아먹기도 했어요. 바다의 화학 구성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영양분이 풍부한 바닷물은 오늘날의 바다처럼 먹이가 입자 형태로 떠다니며 활동적인 동물들이 퍼먹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레인지오모프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고대 암석에 보존된 화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레인지오모프는 아주 작은 가지부터 몸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반복되는 놀라운 프랙탈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화석 단서를 이용해 레인지오모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3D 컴퓨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묘한 선사시대 생물들이 거의 완벽한 방식으로 공간을 채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최적화된 살아있는 스펀지 같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레인지오모프가 생명의 나무에서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인지오모프가 식물인지 동물인지 균류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생물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원시 동물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너무 달라서 과학자들이 분기군이라고 부르는 고유한 계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100년 동안 과학자들이 정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기이한 또 다른 선사시대 생물인 디킨소니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단세포 아메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끼의 일종 또는 실패한 진화 실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괴한 생명체는 공룡, 상어, 심지어 곤충이 나타나기 훨씬 전인 약 5억 5,8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호주 연구원들은 마침내 디킨소니아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동물 중 가장 오래된 동물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100회 근처의 암석에 잘 보존된 화석 지방 덕분에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이 분자들은 동물세포에서 발견되는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의 일종이었어요. 콜레스테롤이 존재한다면 동물의 DNA처럼 동물에서 유래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디킨소니아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백만 년 전에 살았으며 현대 동물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입도 팔도 다리도 없었고 기관도 전혀 없었습니다. 거대한 알약벌레나 납작한 젤리빈처럼 타원형이었으며 몸 전체에 이상한 융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작았지만 어떤 것은 사람 크기인 1.5m까지 자랐어요. 헤엄치거나 걷지 않고 해저에 누워 물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피부를 통해 무언가를 흡수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석은 열로 인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필요한 섬세한 유기물질이 모두 파괴된 고압 암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좋은 화석을 찾기 위해 연구원들은 91m 절벽 아래로 줄을 타고 내려가서 거대한 사암 블록을 파내고 아래로 던지고 씻어내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사암 석판 중 하나 안에는 모든 것을 바꾼 화석이 있었어요. 이로써 디킨소니아가 동물이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확인되었고 뼈와 눈, 팔다리를 가진 수많은 새로운 동물이 갑자기 나타난 캄브리아기 다양화 이전에도 복잡한 동물 생명체가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죠. 과학자들은 이 화석이 발견된 지점에 고대 생명체에 대한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고대 생명체의 또 다른 그룹인 슬라임 곰팡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썩은 통나무와 숲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이 이상한 젤리 같은 덩어리는 버섯과 같은 곰팡이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질척거리는 단세포 유기체로 아메바와 더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전 세계에는 900여 종의 슬라임 곰팡이가 있습니다. 흙, 나뭇잎 쓰레기, 특히 썩어가는 나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에 호박에 갇혀있던 슬라임 곰팡이를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현대의 슬라임 곰팡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슬라임 곰팡이가 다른 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뇌나 신경, 제어센터 없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직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결정을 내리고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미나 벌과 같은 사회적 곤충과 매우 유사하며 한 마리의 벌레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지만 군집은 여전히 스마트한 그룹으로 함께 일합니다. 과학자들은 두뇌가 없어도 화학물질에 반응하고 환경으로부터 학습하는 것만으로 미로를 풀 수 있는 슬라임 곰팡이를 훈련시켰습니다. 이러한 유기체가 학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습관화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마치 호수에 뛰어든 후 찬물에 익숙해지거나 몇 분이 지나면 성가신 윙윙거리는 소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우리 뇌가 무해한 것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일부 슬라임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분, 건조, 산성 환경 또는 화학물질과 같은 불쾌한 환경에 놓이면 처음에는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음식이 있으면 결국 익숙해져서 그곳을 통과할 겁니다. 그리고 슬라임 곰팡이를 휴면 상태로 두었다가 1년 후에 깨워도 여전히 소금에 대처하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먹이를 발견한 곳을 기반으로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미지의 생물종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물학적 과거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